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아침. 창밖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김지은의 마음은 그 어떤 꽃잎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남편 박준호가 급하게 내려놓고 간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의 여동생 박하나였다. 오빠,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야. 나 좀 도와줘. 돈만 마련되면 바로 갚을게. 지난번 빌린 건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번엔 달라. 꼭 약속할게. 지은은 차가운 눈길로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짚어 읽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대체 몇 번째였던가? 결혼한 지 3년 동안 그녀의 휴대폰과 남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신우이 하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다. 미용학원 등록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지은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곧 갚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어진 것은 끝없는 요구였다. 학원비 다음에는 신용카드 연체료, 그 다음엔 친구에게 진빚, 그리고 명품, 화장품까지. 처음 몇 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고 돌려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대신 돌아온 것은 더 큰 금액의 요구와 뻔뻔한 태도였다. 특히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하나가 마치 돈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는 점이었다. 몇 번이고 돌려달라고 말하면 하나는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언니, 집안 식구끼리 돈 좀 빌려줬다고 이렇게 따지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왜 자꾸 저를 몰아쓰세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하나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준호는 언제나 동생 편이었다. 하나는 아직 어리잖아.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고 어려운 시기니까 좀 도와주자. 그렇게 말하며 지은의 눈빛을 피하곤 했다. 하지만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어리다고? 29이면 이제 스스로 책임질 나이지 않은가? 결혼 초 지은은 남편의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싶었다. 장모님이 아프실 때는 병원에 함께 달려갔고 시댁 명절 준비도 도맡아 했다. 하나가 찾아와 울며 하소연할 때도 내가 언니니까 도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언니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요구로 변질되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건은 작년 여름이었다. 하나가 갑자기 새 휴대폰을 사고 싶다며 1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 지은은 지금은 좀 힘들다. 차라리 중고폰을 쓰면 안 되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언니, 요즘 세상에 중고폰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빠한테 말할까요? 언니가 이렇게 인색하게 굴면 저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은을 몰아붙였다. 지은아, 왜 그렇게 하나한테 매정하게 굴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거 나도 싫어. 지은은 억울했다. 매정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돌려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준호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며칠 후 결국 지은의 계좌에서 120만 원이 빠져나갔다. 준호가 그녀 몰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것이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지은은 온몸이 떨렸다.
배신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때도 준호는 태연했다. 나중에 갚을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오히려 하나의 새 휴대폰에서 찍힌 화려한 셀카와 SNS 속 즐거운 파티 사진들이었다. 지은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저 웃음 뒤에 내가 흘린 눈물과 피땀이 숨어 있구나.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혹시 너무 계산적인 걸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베풀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뭘까? 남편도 시누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박준호는 본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연애 시절만 해도 지은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하고 미소 지어주던 남자였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동생 하나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준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고집스럽고 차가워졌다. 지은아, 하나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든데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도와야 해. 준호가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지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지은 네가 희생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뀌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장과 카드 명의는 모두 지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빚을 감당하는 사람도 지은 자신이었다. 한 번은 지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다. 준호 씨, 왜 하나 일에 그렇게까지 집착해? 아무리 동생이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우리가 계속 대신해주면 그 애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자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가족이야. 하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내 몫이지. 그리고 넌 아내니까 당연히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고. 지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아내라는 이유로 당연히 동생의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남편의 사고방식. 그것은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라 단순한 강요였다. 갈등은 점점 더 잦아졌다. 하나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지은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준호는 곧바로 얼굴을 굳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월급 다 어디다 쓰는데. 옷도 잘 안 사고 외식도 안 하잖아. 그렇게 아끼는데 왜 동생 하나 좀 도와주는 걸 못 참아? 그때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내가 아끼는 이유가 뭔데? 바로 네 동생한테 빼앗기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문제는 준호가 단순히 부탁하는 선을 넘어 명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늘렸어. 하나가 급하대. 내가 다음 달에 정리할게. 오늘 집에 하나 올 거니까 현금 좀 준비해 둬.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지은이 거절이라도 하려대 하면 준호는 곧장 날카롭게 반응했다. 가족 일인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지. 우리 가족이 내게 얹혀 사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의 정은 보여야지.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내가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결혼해서 함께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도 반반 나누어 내고
가사 대부분을 도맡아 해 온 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준호의 눈에 지으는 그저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 후로 준호는 하나의 전화를 받으면 태도가 돌변하곤 했다. 평소에는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하나가 무슨 부탁을 하면 얼굴이 굳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그 화살은 언제나 지은에게 향했다. 하나가 이번에 또 힘들다잖아. 근데 넌 왜 그렇게 냉정해? 네가 정말 내 아내 맞아? 가족이 힘들다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지은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는 힘들어도 아무도 묻지 않는 거야?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남편에게는 그저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같았고 신우이에게는 무한정 돈을 빌려주는 지갑에 불과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거실에 앉아 휴대폰 계산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 1년간 하나에게 들어간 돈이 무려 700만 원이 넘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덜컥 내려놓으며 중걸거렸다.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일인가?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거실로 나왔다. 지은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었어. 하나 문제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게 해. 부탁이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은아, 넌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를 지켜야 하는 건 의무야. 그리고 넌 내 아내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같이 짐을 져야 해. 그게 결혼이야.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 아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끝없는 희생. 준호의 눈에는 사랑도 존중도 없었다. 오직 동생 하나를 위한 충성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결혼, 이 관계가 언젠가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은 실제로 눈앞에 닥쳐오기 시작했다. 늦은 밤 아파트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탁자 위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김지은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손톱을 깎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남편 박준호와의 대화는 언제나 같은 주제, 여동생 하나의 돈 문제였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퇴근하자마자 들어온 준호는 다짜고짜 물었다. 지은아, 이번 달 카드 한도 아직 남았지? 하나가 급히 돈이 필요하대. 잠깐만 빌려주자. 지은은 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다. 준호 씨, 제발 그만해.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나도 더는 감당 못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 속 긴장감이 곧장 팽팽해졌다. 준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갑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네오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네가 감히 내 여동생 부탁을 거절해? 지은은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나도 하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난번도 그 전번도 결국 갚은 적 없잖아. 이건 단순한 돕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계속 떠안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는 내 동생이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무슨 권리로 판단해? 지은은 손에 쥔 손톱깎이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다. 나는 아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없이 희생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나도 인간이고 나도 지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한 듯 테이블 위 컵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 가족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감히 끼어들지 마. 지으는 순간 몸이 굳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 그것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준호는 갑자기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지은은 균형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다. 준호 씨, 제발 진정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지은의 팔을 움켜쥐더니 거칠게 흔들었다. 소나귀의 힘이 너무 세해서 팔목이 금세 붉게 변해갔다. 이기적인 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욕먹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에서 더 이상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준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머그컵을 집어들더니 아직 따끈한 커피가 남아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은의 얼굴 쪽으로 내던졌다.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피부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소리를 삼켰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졌고 방 안은 커피 냄새와 함께 공포로 가득 찼다.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눈물이 아닌 뜨거운 물방울을 흘렸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준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자 비로소 뜨거움과 통증이 명확히 느껴졌다. 거울 속에는 한쪽 볼이 벌겋게 달아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저건 정말 나일까? 지은은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웃는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상처투성이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폭력이야.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폭력. 그 순간 지은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대신 결심이 굳어졌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다시는 예전처럼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폭풍우가 남긴 상처는 쓰라레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거실 바닥은 아직도 젖어 있었다. 쏟아진 커피의 검은 자국이 흡수되지 못한 채 얼룩을 남겼고 깨진 머그컵 조각들이 군데군데 반짝였다. 김지은은 무릎을 꿇고 하나씩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끝이 몇 번이고 날카로운 파편에 긁혔지만 아픔조차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은 이미 마비된 듯했고 마음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순간에도 바닥을 치우고 있는 걸까? 자문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녀를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다. 얼굴 오른쪽은 화끈거렸고 피부는 붉게 부풀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자 한쪽 뺨은 낯선 여인의 얼굴처럼 보였다. 울상조차 짓지 못한 채 그저 무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게 정말 나야. 결혼 초 남편 준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퇴근이 늦은 날이면 라면을 끓여주며 고생했지 하고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이었다. 새벽녘 야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편의점에서 작은 초콜릿을 사와 힘내라며 건네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고통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라는 명분 아래 동생 하나를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다. 그리고 오늘 그 명분은 폭력으로까지 변해버렸다. 지은은 세면대에 기대어 찬물을 다시 얼굴에 끼얹었다. 물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가면서 따끔거림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마음속의 상처였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아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눈물이 고였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목구멍이 막히는 듯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지은의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졌다. 신우이 하나의 얼굴, 돈을 요구하던 메시지들, 남편 준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방금 전 얼굴에 쏟아진 뜨거운 커피. 모든 장면이 마치 필름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꺼풀을 내리면 곧장 준호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고 몸을 움츠리면 여전히 팔목에 남은 강한 압박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결국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만약 집을 나간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사회는, 친구들은 남편한테 맞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볼까? 그녀는 수치심과 공포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지은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화장은커녕 상처를 가리기도 어려웠다. 직장에 나가야 했지만 얼굴에 붉은 자국은 너무도 뚜렷했다. 이대로 회사를 가면 무슨 말을 듣겠지?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요리를 하다 화상을 입었다고? 그녀는 거짓말을 연습하듯 몇 번 중얼거렸다. 그러나 스스로조차 믿을 수 없는 핑계였다. 부엌으로 향한 지은은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이 조여왔다. 손이 덜덜 떨려 컵을 놓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야. 단지 고통을 강요하는 감옥일 뿐이야.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순간 공황 발작이 찾아온 듯 호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웅크렸다. 이러다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겠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잠시 후 눈물이 마르자 이상한 공허감이 몰려왔다. 지은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그치고 젖은 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한다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말 거야. 더 이상 안 해도 인간도 아닌 그저 이용당하는 그림자처럼 남을 뿐이야. 지은은 창문을 닫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이서연의 이름이었다. 결혼 후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떠올랐다. 서연아.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지은은 손가락을 떨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지은은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울음을 쏟아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심정을 전부 담고 있었다. 서연아, 나 이제는 더 못 버티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은아,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 무슨 일이야? 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목이 막히고 겨우 내뱉은 말은 단조롭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 맞았어. 준호가 나를 때렸어. 순간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짧은 침묵 후 서연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 준호가 너를 때렸다고? 지은아,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지은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두려워. 짐을 챙길 용기도 안 나.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면. 서연은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지금 당장 짐을 챙기지 않아도 돼. 너만 안전하게 나오면 돼. 내가 택시 불러서 내 집 앞으로 갈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지은은 휴대폰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없는 집안, 그러나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였다. 10여 분 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도어스코프 너머에 비친 얼굴은 낯익고 다정한 이서연이었다. 지은아. 문이 열리자 서연은 곧장 안으로 들어와 지은을 꼭 끌어안았다. 지은은 그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 순간 마치 얼어붙은 얼음이 녹듯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연아, 나 너무 무서워. 매번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 얼굴도 이렇게 됐어. 서연은 지은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숨을 들이켰다.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물집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이게 커피에 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서연은 이를 꽉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지은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다독였다.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가자.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오면 돼. 지은은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근데 준호가 돌아와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더 무섭게 나오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가 무섭다고 해서 네가 평생 여기 갇혀 살 수는 없어. 지은아, 네가 용기를 내야 해. 그래야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날 밤 지은은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과 서류를 챙겼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흘리기도 했지만 서연이 옆에서 차분히 도와주었다. 짐을 모두 챙기자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길 떠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서연은 지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네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야. 그 말에 지은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닫고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이미 비가 그치고 밤 공기가 차갑게 맴돌았다.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타자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아파트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조금은 풀려나간 듯 했다. 서연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작은 전등 불빛,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 향이 지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여기서 오늘은 푹 자. 걱정하지 마. 네가 안전한지 내가 지켜줄게.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담요를 건네주었다. 지은은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멀리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준호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기대.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책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서연의 집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준호의 얼굴이 어렴풋이 나타났지만 그 옆에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공포 대신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낯선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옆방에서 서연이 부엌을 오가며 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일어나, 밥 다 됐어.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감각이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따뜻한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복잡해 도저히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서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어제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네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지은은 고개를 떨구며 낮게 대답했다. 서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근데 그게 답일까? 준호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찾아와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야 해. 너 혼자 도망치기만 해서는 안 돼. 언젠가 붙잡히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법, 나 같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치부되지 않을까? 서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야.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내 얼굴에 난 화상, 팔에 남은 멍자국, 카드 빚까지 내 이름으로 떠안게 만든 것도 다 증거가 돼. 너는 피해자고 국가가 널 지켜줄 책임이 있어.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참으면 된다고만 생각해왔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나는 피해자다 라는 자각이 자리 잡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몇 번 연락을 돌렸다. 이윽고 화면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내가 대학 선배 중에 변호사를 하는 언니가 있어.
이름은 장미라.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맡아본 사람이야.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전화가 연결되자 서연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언니, 내 친구가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어.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해. 오늘 오후라도 가능할까? 짧은 대화를 마친 뒤 서연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행이야. 오늘 오후에 바로 볼 수 있대. 사무실이 시청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지은은 두려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서연아, 너무 겁나. 혹시 법정 싸움까지 가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야. 네 삶과 안전이야. 네가 다시 웃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울타리를 세워야 해. 부끄러워할 건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네가 아니라 준호야.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장미라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아담한 건물 3층,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따뜻한 조명이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들어서자 원목 책상과 서가가 눈에 띄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미라는 차분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와요. 많이 힘들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서연이 곁에서 등을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았다. 잠시 숨을 고른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또 돈을 빌려주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커피 잔을 던지고 제 얼굴에 뜨거운 커피가 튀었어요. 그 후로 제 팔도 세게 잡아 흔들었고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늘 돈 문제로 싸우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흐느낌 대신 분명한 증언처럼 차분히 말했다.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진이나 증거가 있나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화상 자국 사진과 멍 자국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다. 장미라는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혹시 너무 큰 일이 되면 서연이 옆에서 단호히 말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도 더 참으려고 이제 그만해야 해. 네 삶을 다시 찾을 때야. 장미라도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피해자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법이 움직입니다. 지은 씨, 지금이 용기를 낼 때예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은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아, 나 무섭지만 그래도 이제 알겠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법도 있고 너도 있고.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을 뚫고 작은 빛이 새우며 드는 듯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선 후 지은과 서연은 근처 카페에 잠시 들렀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도 지은은 손을 떠는 바람에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서연이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법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증거를 하나라도 더 모아두자.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다. 내가 정말 법정에서 준호와 맞설 수 있을까? 혹시 그가 더 거칠게 나오면? 서연은 그런 지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덧붙였다. 지은아, 준호는 지금까지 네가 참아줄 거라고만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네가 단 한 번이라도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장미라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과 증거 정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과 서류 양식들이 펼쳐져 있었고 장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위한 기본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지은 씨, 어제 보여준 사진 말고도 혹시 추가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사실 예전에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에게 핑계를 대려고 찍어둔 사진이 몇 장 있어요. 그냥 두기만 했는데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장 변호사는 눈빛을 굳히며 USB를 받아들었다. 물론이죠.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 혹시 문자나 카톡으로 위협한 내용이 있나요? 지은은 핸드폰을 켜서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동생한테 당장 돈을 보내. 안 그러면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마. 같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 변호사는 곧바로 화면을 캡처해 출력할 준비를 했다. 좋습니다. 사진, 문자, 병원, 진단서까지 모두 모아두면 법원도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이름, 주민번호, 결혼일자, 사건 발생일자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적어야 했다. 지은은 펜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려 몇 번이고 잘못 기재했지만 장 변호사가 차분히 도와주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오늘 작성 못하면 내일 와서 이어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성과 사실이에요. 서연은 옆에서 물을 건네며 속삭였다. 지은아, 네가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게 내 자유로 가는 길이야. 힘내.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손끝이 조금 더 단단해진 듯 했다. 점심 무렵 첫 초안이 완성되었다. 장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돼요. 지은은 서류 우위 노인 이름 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눈앞이 잠시 아득해졌다. 정말 이혼이라니. 이제 되돌릴 수 없겠지. 그동안 수없이 생각했지만 실제로 종이에 이름을 적으려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연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지은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네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시작. 그제야 지은은 펜을 들어 힘주어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종이에 새겨졌다. 서명이 끝나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묘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장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잘하셨어요. 오늘 제출하면 법원에서 일주일 내로 접수 확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접근 금지 명령도 같이 신청할 거예요. 그럼 남편분이 함부로 지은 씨를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지은은 긴장된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다. 그동안 집을 나가면 준호가 쫓아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첫 발을 뗐어. 지은아, 네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알아? 어제만 해도 울기만 하던 네가
오늘은 서류에 사인까지 했어.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무섭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변호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새 삶을 향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지은은 서연과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접수 확인이 법원에서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장미라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진, 문자, 통장 내역, 의료 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아야 해요. 작은 단서 하나가 판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저 혹시 재판에서 준호랑 마주해야 하나요?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장미라는 진지하게 답했다. 직접 마주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미리 요청해 두면 신체적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은 씨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과거의 문자와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잊고 싶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네오는 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돈 좀 보내라. 내 동생 힘든데 아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은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울기만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증거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스스로 되뇌며 하나씩 저장했다. 서연이 곁에서 조용히 도왔다. 지은아, 이건 네가 견뎌낸 흔적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여기까지 버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숨길 게 아니야. 나를 지킬 무기야. 며칠 뒤 병원에도 방문했다. 예전에 화상 치료를 받았던 기록과 발목에 멍이 들었을 때 찍었던 진단서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려는 건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진단서 위에 찍힌 병원의 도장이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지은에게 있어 하나의 방패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지은은 서연의 집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증거 서류들을 한데 모아 파일에 꽂았다. 사진, 문자 캡처, 진단서, 통장 내역 모두가 그녀의 지난 3년을 증언해주고 있었다. 파일을 덮으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두렵지 않아. 아니, 두렵지만 피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혹시 준호가 나를 찾아오면? 혹시 법정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쩌지? 그때 서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냥 서류 정리하다가 생각이 많아졌어. 서연은 의자 옆에 앉아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흔들려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하지만 잊지 마. 준호가 했던 짓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야. 그리고 넌 그걸 견딜 필요가 없어. 지은은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음 대신 미소를 지었다. 맞아. 나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소환장이 도착했다. 부부관계 조정기일 통지서. 종이 위에 적힌 날짜를 본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준호와 법정에서 마주할 날이 다가온 것이다. 서연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드디어 시작이네. 긴장되겠지만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증거도 충분하고 변호사님도 있잖아. 지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두렵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더 커지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게 지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퍼지자 준호의 가족은 발칵 뒤집혔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소를 당한 것처럼 분노했고 그 화살은 모두 지은을 향했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차례 울렸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은아, 네가 어떻게 우리 집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니? 부부싸움이야 다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다니. 네가 정말 우리 집 망신을 주고 싶어서 그래?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 가족의 체면만 강조했지. 그녀가 당한 상처에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시누이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 솔직히 창피하지도 않아. 남편이랑 싸우는 거 가지고 경찰, 법원 들먹이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형수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지은은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한결같았다. 가족의 명예, 체면, 남편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녀의 고통을 묻지 않았다. 주말 시댁에 다녀오라는 연락이 왔다. 서연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지은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시댁 거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꼬고 앉아 있었고 준호의 여동생 혜정은 노골적으로 눈을 치켜떴다. 지은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까지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도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한 짓은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었어요. 저는 사람이지 돈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자 혜정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형수, 그렇게 말하면 마치 오빠가 괴물이라도 되는 것 같잖아요. 형수가 돈 좀 쓰는 걸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가족끼린 도와가며 사는 거지. 지은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혜정 씨, 도와주는 게 어떻게 수십 번이고 빚을 대신 갚는 겁니까? 게다가 제가 거절했다고 얼굴에 커피를 끼얹고 폭행까지 하는 게 정상입니까?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곧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며느리라면 더 참았어야지. 세상에 어느 집이 다 평탄하니? 네가 참고 지나갔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을 왜 밖으로 떠들고 다녀? 그 말에 지은은 속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늘 외부인일 뿐이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받고 정작 상처를 드러내면 체면을 더럽힌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짧게 대답한 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등에 날카롭게 꽂혔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며느리는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혼하면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 집을 나서면서 지은은 눈물이 고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래, 결국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이제는 미련 둘 것도 없다. 며칠 뒤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장미라 변호사는 차분히 지은에게 말했다. 시댁 쪽에서도 압박을 가해올 겁니다. 그들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지은 씨를 문제 있는 며느리로 몰아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증거가 말해줍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시댁에서 들은 차가운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으러 가는 거다. 창밖을 보니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지은은 오히려 숨이 트이는 듯했다. 법원 조정 기일을 앞두고 시댁에서는 마치 일부러라도 지은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친척들을 불러 중요한 자리라며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다. 지은도 초대를 받았지만 사실은 불편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거실에는 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음식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고기와 전,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었지만 지은이 앉을 자리는 끝 모서리에 작은 접시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지은이 조심스레 앉자 맞은편에 앉은 시누이 혜정이 눈을 치켜뜨며 속삭였다. 형수, 이런 자리에도 나올 낯이 있네. 다들 형수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옆에 있던 사촌들은 피식 웃으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대놓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큰 접시에 고기를 덜어 아들 준호와 손주들에게 건넸다. 반면 지은 앞에는 한 번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지은은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쓰라린 감정이 몰려왔다. 나는 이 집에서 단순한 손님조차도 아니구나.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구나. 잠시 후 한 친척이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그래도 지은 씨, 남편이랑 사이 좀 풀어야지. 가정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남편이 화 좀 낸 거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건 오버지. 그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숟가락을 멈추며 숨을 깊게 삼켰다. 아무도 그녀에게 당신은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집안 체면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 모임에는 지은이 굳이 안 나와도 된다. 가족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 말은 사실상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 같았다. 순간 지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들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대부분은 저 여자가 문제야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묻어 있었다. 서연아, 오늘 확실히 알았어. 나는 그 집에서 이미 지워진 존재야. 숨만 쉬어도 민폐인 것처럼 취급받았어. 서연은 전화를 붙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더 분명해졌네. 지은아, 그 집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네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야. 지은은 창밖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맞아.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겠지. 며칠 뒤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통지가 왔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받은 대우를 서술하며 정신적 학대에 대한 진술서를 새로 작성했다. 그녀는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식사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음, 친척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냉대, 가족이 아니다라는 시어머니의 발언,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언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초라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이름, 내 인생으로 살겠다. 거울 속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서의 냉대가 이어진 지 며칠 뒤, 지은은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은 준호의 작은 아버지 생신이었다. 집안 어른을 모시는 자리라 지은도 참석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역할은 단 하나. 그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지은을 향하지 않았다. 준호는 친척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었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안으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지은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 잠시 앉자 시누이 혜정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형수,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앉아 있어요? 손님들이 보잖아요. 순간 지은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누구도 그녀가 피곤한지 손이 데이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던 지은은 그제야 손등에 작은 물집이 잡힌 것을 발견했다. 뜨거운 접시를 옮기다 데인 자국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준호조차 술에 취해 친척들과 소파에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괜찮아? 서연이 옆에서 물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곳엔 그녀 편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은 몸살로 쓰러졌다. 열이 39도 가까이 올라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약 먹고 누워 있어. 나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곧 나한테 신경 쓰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며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야 겨우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몸살이라면서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애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칼로 베듯 파고들었다. 나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인가? 며칠이 지나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지은은 은행 통장을 확인하다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자신 몰래 준호가 그녀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간 것이다. 그 돈은 역시나 혜정의 카드 빚을 갚는 데 쓰였다. 분노한 지은이 따지자 준호는 되레 큰 소리를 쳤다. 그깟 돈 좀 쓴 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는 맨날 돈돈 하니까 속이 좁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았다. 시댁이라는 집은 더 이상 가족의 울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관계와 체면을 위해 서로 얽힌 사슬일 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갑일 뿐이야.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않아. 아무도 내 고통을 묻지 않아. 다음 날 장미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일을 털어놓았다. 장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다. 지은 씨, 이제는 분명히 알겠죠. 그곳에서는 관계가 우선일 뿐 사람은 뒷전이에요. 그게 바로 지은 씨가 떠나야 하는 이유예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마지막 미련조차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듯 어지러웠다. 며칠 전의 가족 모임, 시댁의 차가운 시선, 준호의 무심한 태도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단지 필요할 때만 불려나오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드레스에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손을 잡은 준호. 그러나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풍경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을 떼어냈다. 액자 속의 미소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연을 불러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 미련도 두려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드디어 결심했구나. 사실 넌 이미 오래전에 떠나야 됐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은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게 웃었다. 어제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 내가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걸까? 결국 그 답은 두려움이더라. 하지만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야. 그날 오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 소중한 책 몇 권,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와 증거 자료. 눈물이 차오를 듯했지만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하나씩 담았다. 이제 이 집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괜찮아. 캐리어를 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사슬이 조금씩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은은히 풍겼고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무심했다. 지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준호 씨, 나 내일 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준호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또 무슨 소리야? 그냥 잠깐 감정이 격해진 거잖아. 다들 그런다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짐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이면 나는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비록 길이 험해도 혼자가 되어도 나는 나답게 살아가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섰다. 집안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복대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뻥 뚫린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물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서늘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길게 피어난 작은 들꽃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든 그 꽃은 마치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래,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이른 새벽.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지은은 택시에 몸을 싣고 서연의 집 앞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새벽빛으로 덮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차가운 공기는 마치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듯
맑고 선명했다.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 달려 나왔다. 왔구나. 잘했어, 지은아.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단했다. 그녀는 말없이 지은을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은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한 향기가 퍼졌다. 서연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벽마다 걸린 액자와 작은 화분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은은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차려져 있었다. 일단 앉아. 따뜻한 거 먹어야 힘이 나지. 서연은 지은을 의자에 앉히고 국그릇을 앞에 놓았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그만 울컥해졌다. 단순한 된장국 한 그릇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정성이었다. 고마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다. 무슨 소리야? 너는 그동안 너무 혼자 견뎌왔어. 이제부터는 나도 그리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줄 거야. 며칠 뒤 지은은 서연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갔다. 시장 상인들은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고 지은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처음 뵙네요. 서연 씨 친구세요? 잘 오셨어요.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상인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감사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연과 나란히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세상에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어. 저녁 무렵 서연의 이웃들이 집으로 놀러 왔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오셨나 봐요. 앞으로 자주 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시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위로였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뒤 지은은 서연의 집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드문드문 반짝이고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작은 방 한 칸에서 된장국 한 그릇에서 웃어주는 이웃들의 눈빛에서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집이야.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서연의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던 생활이었지만 조금씩 지은의 마음에도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웃으며 말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점심 챙겨 먹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지은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서연의 말대로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어느 날 혼자 시장에 나가 된장과 신선한 채소를 사왔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집의 향기였다. 그녀는 국을 맛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맛 참 오래됐구나.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요리하는 게 언제였더라. 식탁에 혼자 앉아도 외롭지 않았다. 뜨끈한 국 한 숟가락이 몸속을 드는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이들, 모두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묘한 위안이 있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소 지었다. 이 작은 꽃잎 하나가 나를 웃게 하네. 내가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저녁이면 서연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매니오, 요즘 표정이 달라진 거 알아? 눈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 서연의 말에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은 달라졌다면 아마도 이제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그런가 봐. 어느 날 밤 서연의 아들이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모, 같이 그림 그릴래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눈빛에 지으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와 함께 색연필을 잡고 하얀 종이에 나무, 집, 웃는 얼굴을 그려나갔다. 이모 그림 잘 그린다. 아이의 말에 지은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서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 오늘 하루를 적어 내려갔다. 아침에 된장국을 끓였다. 내가 나를 위해 요리했다. 공원에서 벚꽃잎을 손에 올려놓고 웃을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일기를 덮으며 지은은 생각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지. 그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기로 했다. 새로운 하루, 따뜻한 웃음, 그리고 다시 웃는 자신.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토대였다. 며칠간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던 지은은 어느 날 서연과 함께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책 냄새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층 차분해졌다. 책장을 넘기며 지은은 오래전 자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떠올렸다. 예전엔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선 손에 책 한 권 들 여유도 없었지. 책장 한쪽에서 에세이 쓰기 모임,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글을 쓰며 자신의 자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고 싶어. 서연은 반가운 듯 눈을 반짝였다. 잘 생각했어. 네 마음을 풀어낼 곳이 필요했잖아. 나도 시간 맞으면 같이 가줄게. 그 말에 지은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임 첫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모임이 열리던 날 지은은 오랜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도서관 강의실로 향했다. 작은 원탁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처럼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은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나눠봅시다. 차례가 돌아왔을 때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제 손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며칠 뒤 지은은 서연의 권유로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이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첫 월급날, 지은은 작은 봉투를 손에 쥐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번 첫 돈이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내 삶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야.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은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작은 돈이지만 내 힘으로 얻은 성취다. 글쓰기 모임에서 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워졌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걷고 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주말 지은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독서 모임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카페 한쪽 구석을 빌려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간단한 글쓰기를 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그녀 곁에서 해맑게 웃었고 지은은 그 웃음에서 큰 힘을 얻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와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지은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럼 약속할게. 그날 밤 서연은 지은에게 물었다.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돌아왔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야 내가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비록 아직 시작 단계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고 있어, 지은아. 네가 웃을 때마다 나도 힘이 나. 지은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글쓰기 모임을 병행하며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지은은 첫 월급 봉투와 글쓰기 모임에서 받은 작은 원고료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번 돈이야. 이제 나도 다시 설 수 있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꿈이 다시 떠올랐다. 결혼 전 그녀는 작은 공방이나 책방을 열고 싶어 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늘 그녀의 소망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 언젠가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어. 카페처럼 손님이 드나드는 곳 혹은 책방 같은 공간. 서연은 놀라면서도 금세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네가 손님들과 어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도 늦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그녀는 카페 근처 부동산을 들렀다. 아직 당장 계약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중개인이 보여준 좁은 점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작은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그 공간은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분위기가 포근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조금 손보면 아늑한 가게가 될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커피 향기, 책장이 놓인 모습, 그리고 웃으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싶다. 작은 가게, 그것이 내 새로운 목표다. 오늘 본 골목의 점포, 언젠가 반드시 그곳을 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글씨 하나하나에 그녀의 결심이 담겼다. 그날 밤 서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너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엔 매일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 더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움직일 거야. 며칠 후 카페 사장은 지은에게 정직원 제안을 했다. 지은 씨,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혹시 더 오래 같이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꿈은 제 공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경험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원할게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은 서연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연아, 이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조금씩 독립해 보려고 해.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네가 네 삶을 직접 만들어야지.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내가 옆에 있어.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 창에 소규모 창업 준비, 중고 인테리어 소품, 중고 책 거래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자료를 읽으며 작은 희망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내일의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새로운 원룸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지은은 이제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색을 입혀갔다. 벽에는 글쓰기 모임에서 쓴 원고 일부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 2개를 놓았다. 아침마다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어느 날 주말, 서연이 아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 좁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모 집이 진짜 따뜻해요. 작아도 포근해요. 그 말에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집은 넓었지만 늘 차가웠다. 그러나 지금의 작은 원룸은 그녀의 온기가 깃든 진짜 보금자리였다. 저녁이 되어 서연 모자가 돌아간 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글쓰기 모임에서 발표할 원고를 정리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짚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사람이고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가족이란 억지로 희생하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관계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의 새로운 가족은 피로 맺어진 울타리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며칠 뒤 글쓰기 모임에서 지은은 그 원고를 읽었다. 모임 사람들은 조용히 듣다가 끝에 큰 박수를 보냈다. 한 어머니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당신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서 울컥했어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자신이 단지 상처를 극복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다. 지난달까지는 고통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오늘의 마지막 장은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의 가족은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며 나 자신 역시 그 일부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이 작은 방, 이웃, 친구, 모두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야. 그리고 눈을 감은 순간 긴 시간의 폭풍 후 뒤에 찾아온 진짜 평화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